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살 여자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근데 이런 제게 말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전 23살의 남편과 결혼해 연년생 애들을 낳고 살아보겠다며 수학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토목 설계 회사에 다녔어요. 저와 남편은 다른 부부들에 비해 그래도 사이가 좋은 편에 속했는데 남편이 살면서 특별히 속을 썩인 적도 없었고 사고를 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싸울 일도 없었죠. 남편 성격 자체가 워낙 조용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이날 이때까지 와이셔츠 단추 한 번을 풀어본 적이 없이 목 끝까지 다 채우고 출근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이런 남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잘 믿었기에 남편이 뭘 하든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습니다. 그 착한 성격에 가끔은 제 속이 터질 때도 있었지만 그런 순수한 모습이 또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둘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어 애들 둘 다 대학에 보내고 은행 대출금을 갚으며 살아갈 때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산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제 암 선고에 저희 가족들은 다들 패닉에 빠졌고 제일 힘들어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만사 다 제쳐두고 저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수술과 항암 치료가 다 끝나면 도시 생활은 접고 시골로 내려가자는 제안을 했죠. 제 치료 목적이 우선이었지만 어차피 자기 꿈이 회사 은퇴하고 나이 들면 시골로 내려가서 저랑 같이 전원 생활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시골에 집을 알아보고 저 항암 치료 끝나자마자 내려갈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뭘 추진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평생 동안 남편을 위해 뭘 해준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의 노후에 대한 꿈도 꿈이지만 저의 건강을 위해 시골로 내려가서 살자는데 어느 누가 싫다고 하겠나요? 그렇게 저는 그 힘든 항암을 8차까지 마치고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없는 집 살림에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께서 유산으로 형제들에게 얼마씩 돈을 남겨주셨는데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 유산이 저희 부부에겐 한 줄기의 빛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이번에 아프면서도 그 덕을 톡톡히 봤거든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불안정한 회사 생활에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이런 돈이 생기면서 저희 삶도 조금은 여유로워졌어요. 남편은 이런 제게 복덩이라며 안 하던 행동까지 했는데 부부 동반 모임이라든지 친목회를 가면 저한테 무한한 애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밖에선 무뚝뚝한 남편인데 사람들도 이런 남편을 보고 놀랬죠.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을 정도였네요. 하지만 이런 남편의 태도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나이가 먹어도 여자인지라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니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할 동안 남편은 틈틈이 귀촌 공부를 했고 틈만 나면 여기저기로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의 고향과 가까운 충남에 터를 잡기로 했고 마침 농가주택도 저렴하게 나와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항암 치료가 끝이 나자마자 저는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당시에 남편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라 저 먼저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죠. 애들은 다들 대학 근처에서 생활을 하니 정말로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남편이 내려왔고요. 처음엔 시골 생활이 익숙지 않고 혼자 이 외딴 시골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딱 보름이 지나고 나니 이 생활도 익숙해졌고 의외로 저랑 잘 맞는 생활이라 생각했어요. 평생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는데 왠지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남편이 먼저
이제 마음의 여유도 좀 생겼으니까 주변 이웃들한테 인사 좀 하고 다니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하긴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면 농사보다 텃세가 더 힘들다는 말을 익히 들어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웃들에게 인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왕 귀촌을 했으니 동네 분들과도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뭐 친하게는 지내지 않아도 큰 소리 날 일은 없게 지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전날 떡집에서 시루떡을 맞춰 주말에 남편과 함께 동네 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저희 집이랑 가장 가까운 집부터 인사를 갔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집에 사는 부부도 저희랑 비슷하게 귀촌을 한 부부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저희가 살던 도시 바로 옆 도시에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연이 있냐며 막 반갑다고 잘 지내보자고 했죠. 그렇게 그 집 아저씨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후 집안에서 그 아저씨의 아내가 나왔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 여자의 행색을 봤는데 역시나 도시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라 그런지 시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에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손톱에 보석까지 화려하게 붙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죄다 노인네들밖에 없어서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었다며 저보고 언니 소리를 해대는데 기껏 해봤자 저랑 동갑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말이죠. 남편도 절 보며 잘 됐다고 이 사람도 여기 내려와서 혼자 지내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잘 지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까워졌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결과 그 여자는 지금 사는 사람과 두 번째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 집 아저씨가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촌하자는 대로 귀촌을 했다는데 저 사람 돈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아요. 그거 아니면 제가 뭐하러 이런 깡촌에서 살겠어요. 그나마 내 나이 또래인 언니라도 있으니까 이제 말동무는 생겼네요. 언니 없을 때는 얼마나 심심했는지. 남편은 하루 종일 맨날 텃밭 가꾼다고 밖에 나가 있고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나와서 텃밭 좀 같이 가꾸자고 하는데 제가 미쳤어요. 자외선이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데 기껏 돈 들여서 피부 관리 해놓은 거 한 번에 망치는 짓을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돈 많은 양반이 어린 마누라 데리고 사느랴 고생한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옆집 아줌마랑 친하게 지내면서 말동무도 하고 그러라는데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랑은 성향이 좀 달랐거든요. 대신 저는 농사에 눈을 돌렸고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제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시골 할머니들에게 물어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양파도 심기 시작했죠. 처음엔 무료함을 달래려고 시작한 일인데 점점 재미가 붙더니 나중엔 남편에게 비닐하우스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오이나 토마토는 노지에서 재배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생기 돋은 제 모습을 보고 신이 나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와 비닐하우스 시공을 해주었어요. 남편이 토목 설계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건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비닐하우스도 조립식으로 셀프 시공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에 걸쳐 완성된 비닐하우스에서 저는 마음껏 작물을 심었어요. 40년을 넘게 살면서 제가 작물 재배에 이렇게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암에 걸렸던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식물들을 살리고 키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몇 번이나 그 소중함에 눈물이 다 났어요. 그렇게 8평 남짓한 곳에 모든 작물을 심고 싹이 막 파릇파릇하게 돋을 때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비닐하우스로 갔는데 세상에 작물들이 하나같이 다 쓰러져 있고 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물들을 지지해 두었던 대들도 다 꺾여져 있었고 심지어는 들여 밟기까지 한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저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태 비닐하우스 문을 잠궈두지 않아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산에서 짐승들이 내려와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부터 설마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해놨나 라는 생각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거는 전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비닐하우스 상황을 사진으로 다 보내주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깜짝 놀라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신발 자국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싶은 마음에 이곳저곳 살펴봤는데 신발 자국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그럼 아마 들짐승들이 온 것 같다는 겁니다. 하긴 비닐하우스 밑둥 부분이 뚫려 있었기에 거기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 보였죠. 남편은 들짐승들이 와서 뭐 먹을 거 있나 하며 있는 대로 휘젓고 다닌 것 같다는데 일단 본인이 주말에 내려와서 보수 공사를 해줄 테니 비닐하우스는 얼쩡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란한 마음에 동네 분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으로 가서 저희 집 비닐하우스 얘기를 하니 다들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어떤 놈이 그렇게 해놨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있으니 왠지 다 의심이 가는 것 같아 괜한 오해하기 싫어 마을회관에 나왔어요. 그러니 처음 멀리서 옆집 여자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어머 언니, 언니네 비닐하우스 쑥대밭 됐다며? 어쩜 좋아. 언니가 그렇게 하루 종일 가서 작물 심고 그랬는데 아까워서 어떡해? 그건 그렇고 범인은 잡은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서 들었냐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막 동네 분들한테 얘기하고 왔는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 남편한테 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이 동네 이장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들었나 봐 라고 했죠. 그렇게 소문이 빨리 났냐며 동네가 좁긴 좁네 하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남편이 와서 싹 다 보수 공사를 해주었죠. 남편은 혹시 모르니까 자물쇠까지 걸어두라고 했어요. 저는 이미 쓰러진 작물들은 죄다 다시 뽑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작물들을 심고 또 다시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반대쪽 작물들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자물쇠는 그대로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밑둥 부분이 뜯겨져 나간 걸 볼 수 있었죠. 구멍이 크게 생긴 걸 보니 그 사이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2번이나 생겼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누군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2달간 거제도 공사 현장에 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괜한 걱정을 끼칠 수 없어 혼자 밑둥 공사 다 하고 새 비닐로 다시 덧대고 그랬네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일절 말을 하지 않았는데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 동네만 시끄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고심 끝에 비닐하우스에 CCTV를 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짓을 하는 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귀신이든 알긴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업자를 불러 CCTV 설치까지 다 하였고 일부러 티가 안 나는 소형 카메라를 달았어요. 언뜻 보면 천장에 달려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리고 야간 적외선 카메라로 한밤중에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CCTV를 설치하고 난 뒤 한동안은 또 조용했죠. 그리고 내일이면 남편이 거제도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무슨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CCTV로 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저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컴퓨터에 연결된 CCTV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 비닐하우스 밑둥 부분이 쓱 하고 찢겨지더니 그 사이로 사람 머리가 보이는 겁니다. 언뜻 보기엔 남자 같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또 한 사람의 머리가 보이는데 저는 온몸이 굳어져 버렸고 2 사람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흐릿한 모습에 잘 보이지가 않았죠.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카메라 렌즈가 습기가 찼는지 뿌옇게 보였어요.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둘의 행동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였죠.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제 작물 위로 돗자리 같은 걸 피더니 벌러덩 그 위를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남자도 뒤따라서 그 위를 누워버리는데 이 두 것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신발까지 벗고 맨발로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저 두 사람은 놓칠 게 뻔했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올 수 있으면 여기 좀 와달라고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한참 뒤 신호음이 울렸고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벨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벨소리는 다름 아닌 비닐하우스 CCTV 속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 CCTV 속 그 남자도 똑같이 전화를 받는데 세상에 비닐하우스에 있던 그 남자는 바로 저희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은 아주 능청스럽게 자다 깬 목소리를 하며 왜 전화를 했냐고 무슨 일 있냐고 하는데 저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고 내일 조심히 오라고 안부차 전화를 걸었다며 대충 끊었어요. 그러니 CCTV 속 그 남자도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더더욱 제 남편인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남편은 제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 있는 그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피가 거꾸로 쏟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당장이라도 가서 그 두 인간들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저는 끝까지 그 두 것들을 다 지켜보며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이것만큼 제대로 된 불륜 증거가 어디 있겠나요? 그리고 남편과 그 상간녀가 도망을 가기 직전에 후레쉬를 들고 비닐하우스에 쳐들어갔어요. 가만히 안 두겠다는 심상으로 냅다 달려갔죠. 그리고 자물쇠를 열어 그 두 인간들 쪽으로 후레쉬를 비추며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뭐? 비닐하우스에 들짐승이 들어왔다고? 야,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네가 짐승 짓거리를 하고 있네. 아니,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네. 라며 그 두 인간들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옷으로 지 얼굴을 가리고 남편은 절 보자마자 기겁을 하는데 그 여자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구멍으로 다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그 여자를 마구 쫓아가서 머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잡아 끌며 지금 어딜 도망가? 네가 잘못한 건 알고 있니? 네 면상 좀 보자. 이 옷 안 놔? 하며 그 옷을 확 뺏었는데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기겁을 하고 말았네요. 그 여자는 바로 저희 옆집에 살고 있던 그 나이 많은 아저씨의 와이프였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냐고요. 그 여자는 절 보자마자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언니 나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면 안 될까? 이거 우리 신랑이 알면 나 진짜 죽어. 그러니까 언니 불쌍한 사람 하나 살렸다 치고 나 좀 보내주라. 응? 라고 하는데 저는 콧방귀를 끼며 야 이미 니네 둘이 한 짓거리들 저기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어. 내가 너 못 본 척해도 저 CCTV가 니네 둘을 다 봐버렸는데 어떡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몸을 파르르 떨며 언니 남편이 나 먼저 꼬드긴 거야.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언니 남편이 나한테 먼저 추파 던진 거라고 라며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두 인간들에게 욕 한 바가지를 들이붓고 나서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 당장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하며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녹화된 CCTV 영상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그 아저씨도 뒷목을 잡으며 자기 마누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고 난리가 났죠. 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놈한테 너는 진짜 사람도 아니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어요. 그러니 애초로운 눈으로 절 쳐다보며 자기가 잠깐 미쳤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데 죽을 죄 졌으면 법원에서 죄값 치르라고 남편도 문 밖까지 냅다 차버렸어요.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 안 돼 밖이 소란스러워 커튼을 제치고 밖을 봤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저희 남편에게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남편 놈도 아무 말 없이 그 아저씨에게 당하고 있는데 너무 쌤통이었어요. 저렇게라도 그 아저씨가 저 대신 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귀촌이고 뭐고 그 집 바로 내놓고 도시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 남편 놈한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짐까지 복도에 다 내놨어요. 너는 짐승이니까 밖에서 짐승처럼 살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 놈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였어요. 그리고 그 집 아저씨가 제게 연락이 와서 CCTV 증거 좀 저도 주시면 안 되겠냐고 본인도 저희 남편 상간남 소송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바로 그 증거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아주 끝까지 싸우셔서 위자료 싹싹 다 받아내시라고 했네요. 그러니 그분도 제게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진 모르겠는데 승소하셔서 이혼 잘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소송하면서 남편놈이 그 옆집 여자랑 어떻게 바람이 났고 어떤 식으로 그 비닐하우스에 왔는지 알게 되었는데 이 남편놈 회사 차까지 끌어가며 한 달에 한 번씩 저 몰래 그 옆집 여자를 보러 시골에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그 둘의 비밀 장소였던 거고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욕이 나오던지 아픈 마누라는 시골에 갖다 두고 지는 뒤에서 딴짓거리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울분이 다 났어요. 그렇게 저는 10개월이란 소송 끝에 승소를 하게 되었고 남편놈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놈 가뜩이나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털이었는데 이날 이때까지 저희 엄마가 주신 유산으로 그나마 인간 노릇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남아서 저한테 되려 재산 분할로 다 뺏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집 아저씨한테도 위자료 1,0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었으니 말년에 아주 그지처럼 살게 되었죠. 평생을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코스프레 하다가 이제야 그 더러운 뒷 얼굴을 다 알게 되어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비닐하우스랑 작물들이 절 살린 거나 다름없었죠. 아직까지도 남편놈과 그 여자가 한 짓거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지만 그런 거 생각해봤자 제 건강만 나빠지고 악화되니 좋은 생각, 좋은 마음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제 얘기를 하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장마철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건강관리 잘 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